내 딸이 아니다. 저 계집종이 내 딸이다. 한양 명문가 박 판서가 잔칫날 친딸을 내쳤습니다. 울부짖는 아이에게 누더기를 입혀 마당으로 끌어냈지요. 그리고 종의 아이를 안채에 앉히고 비단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종의 딸은 아씨가 되어 그를 배우고 예를 익혔습니다. 친딸은 하녀가 되어 찬밥을 먹고 멸시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봉인된 서찰 하나가 열리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아버지는 대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두 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년이 감히 내 밥그릇을 쳐다봐? 5살짜리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박판서 댁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한데 앞마당 한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판서의 외동딸 연화. 고운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치마, 머리에는 붉은 댕기까지 달고 있던 이 아이가 부엌에서 갓 퍼온 좁쌀죽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때 묻은 무명 저고리의 맨발, 볼이 홀쭉하게 꺼진 아이, 종금이의 딸 마기였습니다. 마기가 한 일이라곤 딱 하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사발 쪽을 힐끗 쳐다본 것이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그걸 봤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눈이 매섭게 올라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죽사발을 그대로 마기의 무릎 위에 쏟아부은 겁니다. 뜨거운 죽이 맨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마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벅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그런데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했지요. 울기는 왜 울어? 종년이 밥을 탐하면 매를 맞아야지. 5살이었습니다. 겨우 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종 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사랑채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사람이 있었지요. 박판서였습니다. 이 양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 한 번 달싹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이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판서가 강노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강노인이 들어섰을 때 판서는 촛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노인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지직거리는 소리만 사랑채를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노인. 예, 대감마님. 오늘 낮에 본 것을 내도 보았느냐. 강노인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훅 끼쳤습니다.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너무 고요했기 때문이지요. 고요한 물이 깊은 법이었습니다. 보았습니다. 5살이다. 판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겨우 5살인 것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제 아래를 짓밟는 것이 마땅한 줄 안다. 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의 정씨 부인, 연화를 낳던 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지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눈을 감던 바로 그 시각. 행랑채에서는 종금이도 딸 마기를 낳고 피를 쏟아 죽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두 어미가 목숨을 놓았습니다. 두 갓난아이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지요. 판서는 두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아씨와 종의 아이.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하늘과 땅이었지요. 연화는 비단 옷에 쌀밥을 먹고 마기는 무명옷에 찬죽을 먹었습니다. 판서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양반의 법도가 원래 그러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사람 위에 쏟아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5살짜리를 보는 순간 판서의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은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독이었습니다. 강노인. 예.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판서가 촛불 너머로 강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와 마기가 태어나던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강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뜬금없는 물음이었지요. 산파 하나와 유모 하나, 그리고 소인이 있었사옵니다. 허나 산파와 유모는 이듬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사옵고 그날의 일을 아는 자는 이제 소인뿐이옵니다. 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강노인은 대감마님의 얼굴에서 무언가 거대한 결심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된다. 대감마님? 강노인,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무덤까지 가져가거라. 강노인의 무릎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내가 친척들을 모을 것이다. 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연화는 내 핏줄이 아니라 종금이의 아이였고 마기가 내 친딸이라고. 출생 때 유모가 뒤바꿔 놓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강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요.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화 아씨는 분명 돌아가신 마님의 배에서 나온 아이이옵니다. 알고 있다. 판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핏줄이 맞다. 허나 저대로 두면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 강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 배가 고파봐야 밥이 귀한 줄을 안다. 맞아봐야 때리는 것이 얼마나 아픈 줄을 안다.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요. 그리고 금이의 아이 마기, 저 아이도 저대로 두면 평생 종으로 살다 죽는다. 글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사람 구실도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한다. 판서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미는 같은 날 죽었다. 산파도 죽고 유모도 죽었다. 그날의 진실을 아는 것은 나와 너뿐이다. 내가 뒤바뀌었다고 하면 세상 그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다. 강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지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지요. 대감마님, 그러하오면 연화 아씨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종이 된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 3글자가 사랑채 안을 꽉 채웠지요. 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 손으로 받아 안았던 갓난아이였습니다. 돌아가신 마님을 꼭 빼닮은 그 아이를 종으로 만든다니요. 대감마님,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10번을 생각해도 같다.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로 돌아서는 판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노인, 나는 지금 내 딸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다. 아프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 목소리가, 그날 밤 사랑채를 가득 메운 그 떨리는 목소리가 강노인의 귓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판서가 친척들을 안채 대청마루에 모았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데 마당에는 찬설이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눈들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판서가 대청마루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지요. 저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대청마루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출생 때 유모가 뒤바꿔 놓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 종금이의 아이가 연화이고 내 친딸은 막이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그럴 리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그런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를 낳은 정씨 부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귀를 낳은 종금이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산파도 유모도 전염병으로 죽은 지 오래였지요. 그날의 진실을 증명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화가 마님을 하나도 안 닮았더라. 마귀가 도리어 판서 어른 눈매를 빼닮지 않았느냐.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지요. 그날로 연화의 비단옷이 벗겨졌습니다. 누더기가 입혀지고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행랑채에서 맨발의 마귀가 끌려 나왔습니다. 비단옷이 입혀지고 안채 아씨 방으로 올려졌지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연화를 바라보는 판서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서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판서 댁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5살 연화는 아씨 방에서 쫓겨나 행랑채 구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이불 대신 집더미가 깔려 있었지요. 가을바람이 벽 틈새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 집더미 위에 웅크린 채 밤새 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울기만 했습니다. 밥을 내려도 손을 대지 않았지요. 제 밥그릇이 아니라고 제 방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종들은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겁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찬죽 사발로 기어갔습니다. 한 모금 들이켰지요. 떫꽃은 잡곡죽이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 위에 퐁퐁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연화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5살짜리 손으로 장작을 넣으니 불이 제대로 붙을 리가 없었지요. 연기만 가득 피어올라 부엌이 자욱해졌습니다. 눈이 매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부엌을 맡은 종 막덕이가 들어오더니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못하면 뭘 한다고. 막덕이가 후후 불어 불을 살렸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 쭈그려 앉아 막덕이의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눈이 연기 속에서 빤히 뜨여져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가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장작을 어제 본 대로 가지런히 세워넣고 부싯돌을 탁탁 쳤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5살짜리가 이를 악물고 해낸 것이었지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종의 일이니까요. 한편 마귀는 그날로 안 채 아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집더미 대신 비단 이불이, 잡곡죽 대신 흰쌀밥이, 맨발 대신 꽃신이 놓여 있었지요. 처음에 마귀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비단 이불이 무서웠던 겁니다. 제가 이걸 만져도 되는 건지, 여기 앉아도 되는 건지, 작은 몸이 방구석에 바짝 붙어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사흘이 지나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들다가 내려놓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렀지요. 종의 아이에게 젓가락은 사치였으니까요.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려다 유모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판서가 직접 훈장을 들여 마귀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게 했지요. 첫날 마귀는 붓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먹물이 저고리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훈장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글자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사흘 만에 천자문 첫 장을 떼었습니다. 열흘이면 한 권을 뗐지요. 훈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옵니다. 판서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지요. 그날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는 판서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는 것은 강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란 것은 참 무심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또 왔지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7살에 빨래를 배웠습니다. 차가운 개울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지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빨래 빵망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매를 맞으니까요. 8살에는 마당 쓸기, 9살에는 물 깃기, 10살에는 안채 청소까지. 해가 바뀔 때마다 일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몸이 자라는 것보다 일이 먼저 자랐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밤마다 부엌 가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빛에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막덕이가 어느 날 슬쩍 다가가 보았더니 연화가 들고 있던 것은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마귀가 글 연습을 하다 버린 천자문 종이었지요. 연화가 그 종이를 주워다가 불빛에 비추어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입술이 달싹달싹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그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막덕이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너 이걸 어디서 배웠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10살짜리의 눈이 까맣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보고 외웠어요. 막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의 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한편 마귀는 10살이 되던 해 예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앉는 법, 서는 법, 인사하는 법, 수저 드는 법. 양반과 아씨가 지켜야 할 법도가 수십 가지였지요. 마귀는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따랐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아이에게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지요.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오면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걷어오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종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씨가 종에게 고맙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매번 그랬지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이 모습을 판서에게 전했습니다. 판서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그래야지. 그 두 글자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12살이 되던 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칼날처럼 불었지요. 행랑채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 틈새로 눈발이 그대로 들이쳤지요. 그 행랑채에 어린 종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이라는 사내 아이였는데 겨우 4살이었지요. 이 아이가 며칠째 기침을 하더니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 종들은 걱정만 할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종의 아이가 앓는다고 약을 지어줄 양반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부엌에서 몰래 챙긴 꿀물과 생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도리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주고 꿀물을 한 숟갈씩 떠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리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랑채 처마 밑에 서 있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 판서였습니다. 이 양반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행랑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지요. 판서는 한참을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12살짜리가 4살짜리의 이마를 짚어보고 이불을 여며주고 꿀물을 떠먹이는 것을.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판서의 도포 자락이 펄럭였지요. 그런데 이 양반 그 추위 속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뒤따라 나와 판서의 등 뒤에 섰습니다. 판서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친딸을 종으로 만든 지 7년. 뜨거운 죽을 사람에게 쏟아붓던 그 아이가 이제 남의 아이를 위해 밤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판서는 그날 밤 사랑채로 돌아가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훗날에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15살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어느새 박판서 댁 살림을 반쯤 꿰뚫고 있었습니다.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장독에 간장이 얼마나 있는지, 겨울 김장에 배추가 몇 포기 필요한지, 몸으로 떼워가며 익힌 것들이었지요. 손은 갈라져 피가 맺히고 무릎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고운 연분홍 저고리를 입던 5살짜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질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이 아이는 15세 사서삼경을 떼었습니다. 시를 지으면 훈장이 감탄했고 글씨를 쓰면 어른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작 자랑스러워한 것은 글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마당을 지나다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연화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마귀가 달려가 물동이를 받쳐주었습니다. 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씨가 하녀의 물동이를 받쳐주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그 수군거림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귀가 살짝 웃었지요. 연화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래간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서로의 진짜 신분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자기가 종의 아이인 줄 알았고, 마귀는 자기가 판서의 친딸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도 이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씨와 하녀. 하늘과 땅 같은 사이였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이 집안에서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5살이던 두 아이가 15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집안에 또 한 번 하늘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연화는 18, 마귀도 18이 되었지요. 박판서댁의 살림은 이제 연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살피고 빨래를 하고 저녁 수라상까지 차려내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달이 뜬 뒤에야 끝나는 하루였지요. 그런데 이 집안 종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무섭다는 것이었지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무서웠던 겁니다. 연화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요. 다만 이를 망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는 종이 있으면 가만히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 한마디에 장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8살 하녀의 눈빛에는 열쇠해를 바닥에서 구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겁니다. 부엌종 막덕이는 이런 연화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종년이 종을 다스리는 꼴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서도 막덕이조차 연화의 앞에 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한편 아씨 마귀에게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8살 명문가 아씨. 글을 읽으면 훈장이 할 말을 잃었고 시를 지으면 한양 이름난 선비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기에 마음씨까지 넉넉하니 혼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중매쟁이가 드나들었지요. 좌이정댁 셋째 도련님이니 이조판 서댁 장손이니 하루가 멀다 하고 혼담이 날아들었습니다. 박판 서댁 대문 앞에 중매쟁이 가마가 3대씩 서 있는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마귀는 혼담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유모가 물었지요. 아씨, 어디가 불편하신 겁니까? 마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시집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귀가 살그머니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화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연화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부엌에 찬바람이 불어왔지요. 마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명주 손수건에 매화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마귀가 그것을 연화에 갈라진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지요. 이게 뭐예요, 아씨? 손이 많이 갈라졌더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마귀가 일어나 부엌을 나갔지요.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손수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명주의 감촉이 스며들었지요. 부드러웠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행랑채 집더미 위에 누워 그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품 안이 따뜻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따뜻한 날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판서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 갑자기 붓을 떨어뜨렸지요. 붓이 마루 위에 또각하고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판서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노인이 달려왔습니다. 판서의 입가에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강노인의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종들이 우르르 달려왔지요. 마귀가 안채에서 뛰어나왔고 연화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이 판서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그 고개짓 하나에 사랑채 안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판서는 사흘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숨이 얕아졌다, 깊어졌다를 반복했지요. 강노인이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판서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강노인의 얼굴 위에 멈추었지요. 강노인. 목소리가 실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여기 있사옵니다. 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 밑에서 봉인된 서찰 2통이 나왔지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써둔 것이었습니다. 판서가 서찰을 강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하나는 연화에게, 하나는 마귀에게. 내가 눈을 감은 뒤에 전하여라. 강노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서찰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지요. 13년 전 그 촛불 아래에서 판서가 적기 시작했던 것, 연화가 도리를 간호하던 그 밤에 다시 붓을 들었던 것, 그 종이가 마침내 서찰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판서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강노인이 서찰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품 안에 제대로 넣어지지가 않았지요. 서찰 2통이 강노인의 가슴팍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판서가 쓰러진 것은 이 집안에 닥친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한복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박 판서가 역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저작거리에서, 주막에서, 관아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더듬어 올라가면 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조참판이었지요. 이 자가 누구냐 하면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지요. 뇌물을 밥 먹듯 챙겼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땅을 빼앗고 약한 백성의 집을 허물어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입이 기름지고 배가 나온 자, 눈이 가늘고 웃음이 음흉한 자, 그게 조참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판서가 이자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관직 매매 장부, 매물수수 내역, 토지 강탈 기록. 판서는 수년에 걸쳐 증거를 모아왔지요. 임금께 올릴 상소문까지 써 두고 있었습니다. 그 상소문이 올라가는 날, 조참판은 끝장이었지요. 조참판도 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 판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자의 눈이 번뜩였지요. 기회였습니다. 판서가 살아서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조참판이 수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밀실에서 무언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박 판서 댁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판서 댁 대문 앞 감나무의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울었습니다. 깍, 깍. 그 울음소리가 기와지붕 너머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까마귀가 울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지요. 새벽 안개가 박 판서 댁 기와지붕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이슬이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지요. 수십 필의 말이 박 판서 댁 앞 큰 길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대문짝이 안으로 벌컥 열렸지요. 관군이었습니다. 갑옷을 두른 군졸들이 우르르 앞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이 새벽 어둠을 갈라놓았지요. 붉은 불빛이 기와지붕 위에서 너울거렸습니다. 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행랑채에서 잠자던 종들이 후다닥 뛰어나왔지요. 맨발의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개가 짖었지요. 온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관군의 선두에 선 자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목청이 앞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박 판서 댁 하녀 연화는 역적과 밀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즉각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연화의 이름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종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었지요.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연화는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나온 참이었지요. 손에 부싯돌을 쥔 채 관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 한 방울 없었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쇠해를 바닥에서 구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관군 뒤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판서 댁 하인 복쇠였지요. 이 자가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현입니다. 전현이 밤마다 몰래 담을 넘어 밀서를 전달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쇠는 사흘 전 조참판의 수하에게 은 10냥을 받았지요. 은 10냥에 사람의 목숨을 팔아넘긴 겁니다. 연화의 눈이 복쇠를 향했습니다. 복쇠가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눈을 피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지요. 누군가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머리에 스친 것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지요. 사랑채에 판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지 나흘째,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지요. 안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18살
무서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관군이 더 들이닥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병든 판서가 끌려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씨가 관군 앞에 서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연화가 부싯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관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 것이면 나만 끌고 가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선두가 잠시 머뭇했지요. 하녀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담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가 두 손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집에 병든 어른이 계시오. 아씨가 계시오. 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오. 나만 데려가면 될 것 아니오. 관군이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거친 삼배줄이 연화의 간에 달한 손목을 칭칭 감았지요. 줄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발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마귀였습니다. 잠옷 바람에 맨발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연화에게 달려가려 했지요. 관군이 막아섰습니다. 마귀의 눈이 연화를 찾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연화의 손목이 보였지요.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어제 자기가 건넨 손수건으로 감싸주고 싶었던 그 손이 거친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마귀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관군이 연화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새벽 안개 속으로 연화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흰 무명 저고리가 안개에 번져 흐릿해졌지요. 마귀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놓여 있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날 아침 박판서 댁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종들은 말을 잃었고 부엌에서는 아궁이 불이 꺼져 있었지요. 연화가 새벽마다 지피던 그 불이 처음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부엌 바닥을 타고 안채까지 스며들었지요. 마귀는 안채 방구석에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아씨로 살아온 13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그머니 열렸지요. 강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평소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강노인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누렇게 바랜 봉인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마귀가 눈물에 젖은 눈으로 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노인? 대감마님이 남기신 것이옵니다. 대감마님이 돌아가신 뒤에 전하라 하셨사오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사옵니다. 강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늙은 종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귀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지요. 접힌 종이를 펴는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찰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판서의 친필 편지였지요. 먹빛이 바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기의 눈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멈추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기야, 내 어미의 이름은 금이다. 너는 내 핏줄이 아니라 종금이의 딸이다.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13년 전 그날 밤 촛불 앞에서 판서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왜 두 아이의 신분을 바꿨는지, 연하를 종으로 만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마기를 아씨로 올린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글씨가 뒤로 갈수록 흔들려 있었습니다. 판서가 울면서 쓴 것이 분명했지요. 마지막 줄에 먹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딸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마기의 손에서 편지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 위에 떨어졌지요. 눈물이 편지 위에 뚝뚝 떨어져 먹글씨를 적셨습니다. 판서의 눈물 자국 위에 마기의 눈물이 겹쳐졌습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요. 13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기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지요. 방 안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서찰 안에는 편지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접힌 종이 뭉치가 하나 더 있었지요. 마기가 눈물을 닦고 그것을 펼쳤습니다. 상소문이었습니다. 조참판의 관직 매매 장부, 매물수수 내역, 토지 강탈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판서가 수년에 걸쳐 모은 증거였습니다. 상소문 끝에 판서의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지요. 그리고 상소문 뒷면에 판서의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궐에 올려라. 연화를 살려라. 마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무언가가 켜졌지요.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아니, 진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13년을 아버지로 살아준 사람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마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떨리던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상소문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허리띠로 단단히 묶었지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마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지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이 아직 가시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지요. 마기의 발걸음이 한양대궐을 향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기는 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걸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당해를 제대로 신지 못했던 겁니다. 돌밭길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쓰렸지요. 차가운 이슬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상소문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걸음이 빨라졌지요. 한양 저작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가게마다 문이 닫혀 있었지요. 개 짖는 소리만 골목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기는 그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섰습니다. 대궐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고 두꺼운 돌담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그 앞에 근위병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귀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씨로 살아온 13년, 대궐 근처에 와 본 적도 없었지요.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끄덕이던 연화의 얼굴이었지요. 괜찮다고 그 눈빛 하나로 말했던 연화.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그 손이 거친 삼배 줄에 묶여 있던 모습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마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리고 대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근위병이 창을 교차시켜 막아섰지요. 누구냐? 물러서라. 마귀가 품에서 상소문을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판서의 딸이옵니다. 억울한 사연을 아뢰옵니다. 근위병이 상소문을 보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관직에 있는 자의 상소문이었습니다. 함부로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상소문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정문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목이 탔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고, 왜 저러고 있느냐고. 마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을 때였습니다. 대궐 안에서 내관 하나가 나왔지요. 박 판서의 딸 되는 자, 안으로 드시오. 마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무릎에 감각이 없었지요.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발 대궐 안으로 들어갔지요. 상소문은 이미 임금의 손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조참판의 관직 매매 장부, 매물수수 내역, 토지 강탈 기록. 낱낱이 적힌 증거들이 임금의 용안 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임금이 상소문을 내려놓고 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참판을 당장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군이 조참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판서 댁이 아니었지요. 조참판의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10냥의 사람의 목숨을 팔아넘겼던 복쇠도 함께 잡혀갔지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의금부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옥방 안에 연화가 앉아 있었지요. 벽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워 안고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지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눈동자만 빛나고 있었지요.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녹슨 쇠가 울었지요.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빛에 적응이 되지 않았지요.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의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요. 흐트러진 머리에 먼지투성이 옷.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혀 있었지요. 연화의 눈이 그 얼굴을 찾았습니다.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옥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아씨? 그 한마디에 마귀의 울음이 터졌지요. 주저앉았습니다. 옥방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귀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승줄 자국이 남아있는 손이었지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마귀의 고운 손이 그 위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옥방 안에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가 울음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아씨가 아닙니다. 연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눈이었지요. 아버님이 서찰을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나는 종 금이의 딸이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박 판서의 친딸이옵니다. 옥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요. 연화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그러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 떠오른 것은 13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5살의 마당으로 끌려 나오던 날, 처음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날, 차가운 개울물에 빨래를 하던 날, 도리를 밤새 간호하던 날, 그리고 어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날, 그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뚝 떨어졌지요. 그런데 연화가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마귀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나도 내가 종의 아이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잘해준 거 아까워했을지도 몰라. 몰라서 좋았어. 마귀의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화가 마귀의 손을 꽉 쥐었지요. 갈라진 손이 고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종이었어도 내가 내 편이었다. 마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나는 아씨였어도 내가 없으면 무서웠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차갑던 돌바닥 위에 빛 한 줄기가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아씨니 종이니 하는 것이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13년을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유일한 편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진짜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두 딸이 몸으로 깨우치기를 바랐던 겁니다. 연화가 옥에서 풀려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박판서 댁으로 돌아왔지요. 대문을 열고 안마당에 들어서니 강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자 늙은 종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그 뒤로 종들이 하나둘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곧장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지요. 판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보다 하였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지요. 연화와 마귀가 나란히 판서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서가 눈을 떴지요. 흐릿한 눈동자가 두 사람의 얼굴 위를 더듬었습니다. 연화가 판서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마귀가 판서의 왼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판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딸이 둘 다 되었구나. 그 한마디를 끝으로 판서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두 딸의 손을 잡은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사랑채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판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엎드려 울었지요. 해가 기울어 방 안에 주황빛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판서의 얼굴 위에 노을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귀는 판서에게 배운 학식과 덕으로 마을의 서당을 열었지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종의 아이든 양반의 아이든 가리지 않았지요. 마귀의 서당 앞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연화는 바닥에서 익힌 살림 솜씨로 어려운 이웃의 끼니를 돌보았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밥을 지어 먹이고 아픈 노인이 있으면 약을 다려 건넸지요. 갈라진 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온기가 돌았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살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진짜 자매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요. 연화가 힘들면 마귀가 손을 잡아주었고 마귀가 흔들리면 연화가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늘 함께 불렀습니다. 박판서댁 두 딸이라고요. 누가 아시고 누가 종이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린 것이더라.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